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스며들었다. 이하나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흰 입김이 피어올랐다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벌써 1시간째 것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고모인 박숙자 여사의 집은 겉보기에는 으리으리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 냉기만이 가득했다. 하나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과 이 집의 값비싼 가구들 사이의 이질감을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하나는 유일한 혈육인 고모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동정심을 베푸는 듯했던 고모의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적인 경멸과 착취로 변해갔다.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녀의 몫이었고 돌아오는 것은 굶주림과 모욕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았다. 아직도 그러고 있니? 해가 중천에 뜨겠다. 게으름 피울 시간이 있으면 내 밥값이나 제대로 해. 2층에서 내려오던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하나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허리를 더욱 숙였다. 대답은 또 다른 잔소리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박 여사는 혀를 차며 하나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하나의 사촌 동생인 김민지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은 민지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언니 아직도 그 옷 입고 있네. 내가 버리라고 준 옷 아니었어. 하긴 언니한테는 그런 옷도 감지덕지지. 그녀는 자신의 방옷장 앞에 구겨져 있던 명품 원피스를 하나에게 던지듯 건넸다. 이거 드라이클리닝 좀 해놔. 오늘 저녁 파티 때 입어야 하니까. 하나는 말없이 원피스를 받아들었다. 옷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민지의 오만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민지를 더욱 자극했는지 그녀는 비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참 언니는 파티에 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언니 같은 행색으로 나타나면 우리 집안 망신인 거 알지. 그 말은 하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잔뜩 흐려졌다. 박 여사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하나를 불렀다. 야, 이 하나 저기 시내 백화점에 가서 민지 구두 찾아와. 수선 맡긴 거. 비 오기 전에 빨리 다녀와야 할 거다. 그녀는 지갑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던지며 덧붙였다. 버스비는 없어. 걸어가. 젊은 애가 운동도 좀 해야지. 하나는 그것이 명백한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낡은 신발을 신었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하늘에서는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가는 하나의 뒷모습은 한없이 처량해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모아 근처 편의점에서 가장 싼 빵 하나를 샀다. 오늘 그녀의 유일한 식사였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도저히 그냥 걸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하나는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된 그녀는 손에 든 빵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이 빵마저 적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지만 빗줄기는 오히려 더욱 거세졌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한 것 같았다. 그때 하나의 시선이 길 건너편 어두운 골목어귀에 머물렀다. 비를 피할 곳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폐지를 줍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의 허리는 굽어 있었고 그의 손수레는 텅 비어 있었다. 비에 젖은 판지들은 힘없이 축 늘어져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못 본 척 무심히 지나쳐 갔다. 노인의 모습에서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차가운 빛 속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배고픔과 노인의 고단함 사이에서 짧은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길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선량함이 그녀의 이기심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하나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노인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팬 주름과 고단함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고요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지친 얼굴과 흠뻑 젖은 옷을 지나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빵에 닿았다. 하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유일한 식량이었던 빵을 노인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노인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는 빵과 하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이 도시의 밑바닥에서 이런저런 인간 군상을 모두 겪어봤지만 자신처럼 초라한 노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온정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노인이 빵을 받아들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접이식 우산을 펴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우산도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고모의 집은 여기서 한참을 더 걸어가야 했고 그녀는 이미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이 걱정할까봐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노인은 우산과 빵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신에게 등을 돌려 멀어지는 소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가늘고 연약한 어깨가 빛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 즉 변장한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 차가운 도시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온정의 불씨를 발견했다. 강지훈은 일부러 허름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도시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책상 위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는 수많은 위선과 이기심을 목격했고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오늘 이 이름 모를 소녀는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빗물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비록 배는 고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것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예상대로 박 여사의 불호령을 들어야 했다. 이게 몇 시야? 그리고 우산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이 쓸모없는 것. 박 여사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소리쳤다. 하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자신의 차가운 다락방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나는 젖은 몸으로 차가운 이불 속에 누워 허기와 추위에 떨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오늘 낮에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빵을 잘 드셨을까? 우산 덕분에 비를 피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 비 오는 날 이후 하나의 일상은 변함없이 잿빛이었다. 고모의 구박과 민지의 경멸은 매일같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지만 따뜻한 불씨가 남았다. 비에 젖은 채 폐지를 줍던 노인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빵과 우산을 건넸을 때 느꼈던 그 미묘한 연대감은 그녀에게 힘든 현실을 견딜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다. 며칠 뒤 하나는 고모의 심부름으로 재래시장에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힘겹게 걷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비를 맞고 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고장난 라디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하나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왠지 모를 반가움에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나의 인사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하나를 알아보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이 부드럽게 풀리는 듯했다. 아가씨였구먼. 그날은 정말 고마웠소. 덕분에 비도 안 맞고 빵도 아주 맛있게 먹었지.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힘이 있었다. 하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뭘?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 근데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노인은 손에 든 라디오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놈이 소리를 안 내서 말이야. 적적할 때 유일한 친구인데 고장이 났나 보오. 그의 말에는 짙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하나는 노인의 손수레에 작은 공구 상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릴 적 엔지니어였던 아버지 어깨 너머로 기계 만지는 것을 보며 자랐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아버지가 이런 걸 잘 고치셨거든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노인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라디오를 그녀에게 건넸다. 하나는 쪼그려 앉아 라디오를 이리저리 살폈다. 그녀의 작고 섬세한 손가락이 능숙하게 부품들을 확인했다. 잠시 후 그녀는 끊어진 전선 하나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 때문이었네요. 선이 하나 끊어졌어요. 그녀는 공구함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능숙하게 선을 연결했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노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다. 아니 이걸 어떻게,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졌구먼. 그는 연신 감탄하며 하나를 쳐다보았다. 내 이름은 김씨요. 그냥 김 할아버지라고 부르시게. 강지우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가명을 댔다. 그는 이 영리하고 마음씨 고운 소녀에게 점점 더 큰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나와 김할아버지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이어졌다. 하나가 시장에 갈 때면 어김없이 그는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은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하나에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나는 그에게 자신의 힘든 속내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과 슬픔을 유일하게 들어주는 존재였다. 김할아버지는 언제나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조언이나 동정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다. 그 침묵의 위로가 하나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지옥 같은 고모의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우정은 오래가지 않아 독이 든 시선의 표적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 명품 쇼핑을 하던 민지가 우연히 하나와 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민지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역겹기 짝이 없었다. 허름한 노인과 초라한 행색의 하나가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민지는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꼴의 남자라고
저런 거지 할아버지한테 꼬리치는 것 좀 봐. 진짜 구역질나. 그녀는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하나를 헐뜯기 시작했다. 그녀의 질투심과 비뚤어진 우월감은 아무런 죄 없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악하게 왜곡했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저녁 식사 시간 박 여사와 민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하나는 부엌 구석에서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그때 민지가 보란 듯이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던지며 입을 열었다. 엄마 이것 좀 봐.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애 좀 보라니까. 박 여사는 인상을 쓰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하나와 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이 하나 너 이리 와봐. 그녀의 고함 소리에 하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고개가 돌아갔다. 네가 미쳤구나. 하다하다. 이제 길거리 거지 영감탱이까지 만나고 다녀.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다. 민지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재미있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쥐며 말했다. 아니에요, 고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할아버지예요. 그녀의 변명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민지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아는 할아버지 아주 다정해 보이던데. 언니, 그렇게 남자가 고팠어. 돈 몇 푼 쥐어주니까. 몸이라도 대주게 하긴 언니 같은 애를 누가 거들떠보기나 하겠어. 저런 할배라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하나의 심장을 후벼 팠다. 몸을 대줘. 세상에 태어나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모욕적이고 더러운 말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이제 하나를 거지 할아버지 애인이라고 부르며 대놓고 조롱했다. 이거지 애인 가서 걸레나 빨아와. 오늘은 그 영감탱이 만나러. 안 가. 데이트 비용은 우리가 대줘야 하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나라와 하나의 가슴에 밝혔다. 하지만 하나는 김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와의 만남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곳만이 그녀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모와 민지의 눈을 피해 몰래 그를 만났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발견한 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하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선량한 할아버지까지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강지우는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비서를 시켜 이하나라는 소녀의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가 부모를 잃고 고모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감히 이토록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 저렇게 짓밟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을 응징하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하나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너라. 이 늙은이가 완벽한 해결책은 못 되어도 이야기 들어줄 친구는 되어줄 수 있으니. 어느 추운 저녁 하나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낡은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차가운 냉기가 그대로 스며들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발이 시렸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발을 유심히 보더니 다음 만남 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길에서 주웠는데 내 손녀한테는 작아서 말이야. 아가씨 발에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네. 상자 안에는 따뜻해 보이는 털 부츠가 들어있었다.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튼튼하고 따뜻해 보였다. 하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김할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선물을 받아들었다. 부츠를 신자 발끝부터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 온기는 차가운 그녀의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다락방에서 부츠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 주 주말 박숙자 여사의 집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사촌 동생 민지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아우라 그룹의 인턴십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다. 박 여사에게는 딸의 성공을 과시하고 자신의 인맥을 다질 절호의 기회였다. 집안은 값비싼 꽃향기와 고급 샴페인 냄새로 가득 찼고 거실은 화려한 장식으로 번쩍였다.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하는 투명 인간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이 파티의 손님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하녀였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지금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음식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민지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입은 값비싼 드레스와 하나의 낡고 색 바랜 옷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면을 쓴 채 서로를 향해 영혼 없는 칭찬을 늘어놓았다. 오늘의 주인공인 민지는 우아한 백조처럼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쟁반을 든 채 자신 옆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아무도 모르게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다. 하나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감정을 지우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빈잔을 채우고 더러워진 접시를 치웠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이 파티가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잔인하게 짓밟렸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하나를 향해 손짓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이 기쁜 날 제게는 마음 한구석에 아픈 손가락 같은 사촌 언니가 있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하는 당황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날카로운 시선들이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찔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민지는 하나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마치 자비로운 성녀인 양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위선적인 손길에 하는 소름이 돋았다. 민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하나 언니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가족처럼 아껴주려고 노력하지만 언니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항상 걱정이랍니다. 그녀의 말에 친척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민지의 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오죽하면 그랬겠니.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요즘 하나가 이상한 노인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저희는 그저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질까봐 걱정될 뿐입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대화의 주제를 하나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으로 돌렸다. 그 순간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다. 민지가 몰래 찍었던 하나가 김할아버지와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진 속 노인의 남루한 행색과 하나의 초라한 모습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저 노인은 누구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랑 어울린다고. 민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치 피해자인 양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저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만난다는 소문까지 들려요. 언니,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언니를 굶기는 것도 아니잖아. 왜 몸을 팔아서까지 돈을 벌려고 해. 몸을 판다는 자극적인 단어에 장내는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과 함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여 들려왔다. 그녀와 김 할아버지의 순수했던 관계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한들 이 진실을 가장한 거짓의 성벽 앞에서 소용없을 터였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으로 해석되었다. 친척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쯧쯧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더니 저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나. 박서방네가 보살이네 저런 애를 데리고 살다니. 그들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하나의 심장에 밝혔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지금 여기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저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만족감. 그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진실을 보려는 노력은 없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딸의 성공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눈엣 가시 같던 조카를 모든 사람 앞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렸다. 이제 하는 이 집안에서 이 친척들 사이에서 영원히 몸파는 더러운 고아로 기억될 것이다. 어떻게 그 시간이 흘러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엉망이 된 거실에는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마치 방금 전 산산조각 난 그녀의 마음 같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여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그때 민지가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와인잔을 던져 깨뜨렸다. 이것도 치워. 그리고 앞으로는 내 눈에 띄지 마. 너랑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역겨우니까. 그녀는 마지막 모욕의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하나는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와인인지 자신의 눈물인지 아니면 심장에서 흐르는 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차가운 다락방에 홀로 누운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오늘 자신이 당한 이 굴욕을 반드시 되갚아 주어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처절한 복수의 다짐이었다. 파티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린 거실을 뒤로하고 다락방으로 올라온 하나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야 할 자리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10년 넘게 자신을 옥죄어 온 이 집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 더 머무르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박 여사와 민지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다. 오늘 밤 그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대중 앞에서 갈갈이 찢어 발겼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었다. 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옷장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몇 벌의 낡은 옷과 부모님의 유품인 작은 사진 앨범이 전부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옷가지를 낡은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손길은 차분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깡통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심부름을 하고 남은 푼돈을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들어있었다. 세어보니 겨우 몇만 원에 불과한 돈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이 돈으로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을 터였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락방을 빠져나왔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고아가 된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컸.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10년 넘게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들의 경멸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밤새 걸어 낯선 동네의 허름한 여관의 방을 잡았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하는 낡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 유일하게 떠오르는 얼굴은 김 할아버지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하는 무작정 그들의 약속 장소였던 재래시장 근처의 벤치로 향했다. 그가 오늘 이곳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밀려왔다. 만약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막막한 도시에서 그녀는 정말로 혼자가 된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저 멀리서 익숙한 손수레를 끄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 할아버지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달려갔다.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지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절박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뺨에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감춘 채 최대한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었는가? 하나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다. 김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한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집을 나왔다고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내게 아주 마음씨 좋은 지인이 하나 있는데 여학생들만 받는 작은 하숙집을 운영한다네. 마침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거기라도 가보겠는가.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사실 그 하숙집은 아우라 그룹의 복지재단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는 보호시설 중 하나였다. 하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는 돈이 그녀의 말에 김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보증금은 내가 빌려주겠네. 나중에 돈 벌어서 천천히 갚으면 돼. 이 늙은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방을 얻기에 충분한 돈이 들어 있었다. 하나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 폐지 줍는 노인에게 이토록 큰 신세를 져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강지우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할 테니 일자리도 하나 알아봐 주지. 내가 아는 도서관에서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힘든 일은 아니고 조용히 일하기엔 좋을 거야. 그가 말한 도서관 역시 그의 재단 소유의 건물이었다. 그는 하나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하는 그날 바로 작고 아담한 하숙집에 거처를 마련했다. 방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방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하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고요한 도서관을 청소하는 일은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성실하게 일했고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다. 지식에 대한 갈증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보여주리라. 그리고 자신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준 김 할아버지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리라.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도서관에서의 조용한 일상과 하숙집의 소박한 평화 속에서 하나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책 속에 담긴 무한한 지식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경제, 경영, 마케팅, 심리학.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읽고 흡수했다. 지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었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다. 김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는 여전히 폐지를 줍는 허름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자 따뜻한 친구였다. 그는 그녀가 읽은 책에 대해 함께 토론해 주었고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통찰력을 던져주곤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깊이가 있었다. 하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신문 한 구석에서 아우라 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공고를 보게 되었다. 아우라 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과도 같은 기업,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직장이었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뛸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 그녀는 잠시 그 광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곳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동경이라고 생각했다. 자신 같은 고졸 출신의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왜 안 된다는 거지? 이대로 평생 도서관 청소부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었다.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다. 잃을 것은 없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경험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력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내세울 만한 학력도 화려한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냈다. 부모님을 잃고 겪어야 했던 시련 밑바닥 인생에서 배운 삶의 지혜, 그리고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어떻게 아우라 그룹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솔하게 써내려갔다. 그녀의 자기소개서는 수천 장의 판에 밝힌 듯한 지원서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아우라 그룹의 인사팀장인 한상진이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의 글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실함과 깊이,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통찰력을 발견했다. 이 지원자 한번 만나보고 싶군. 그의 한마디에 하나의 운명이 바뀌고 있었다.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기쁨보다는 어리둥절함이 앞섰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쁨을 만끽할 여유가 없었다. 곧바로 이어질 1차 면접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도서관의 모든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면접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면접 당일 아우라 그룹의 본사 로비는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과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천장. 그곳에 모인 지원자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정장 차림의 한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였다. 주눅이 들 법도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를 폈다. 1차 면접은 다대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관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당신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원자들이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할 때 하나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세상을 책으로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배웠고 시련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면접관들의 눈이 빛났다. 이어진 2차 실무 면접은 더욱 혹독했다. 주어진 과제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거창한 이론과 데이터를 나열할 때 하는 자신이 직접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며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녀의 전략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냉철한 분석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강지우는 하나의 면접평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그가 김 할아버지 행세를 하며 만나는 소녀가 그룹 공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며 그의 의중을 물었다. 혹시라도 회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개입하지 말게. 저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야 해. 우리 회사가 정말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반드시 그녀를 선택할 거야.
그의 말에는 하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인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조용히 그녀의 도전을 지켜보기로 했다. 마지막 관문인 임원 면접. 면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종 면접관은 그룹의 부회장이자 강지훈의 오른팔인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하나 씨, 당신의 이력서는 매우 독특하군요. 하지만 우리 그룹은 최고의 인재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녀의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한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가장 단단한 강철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불의 시련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최고의 인재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뒤 한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아우라 그룹 신입사원 공채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거둔 첫 승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 화려한 세계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바로 그 인물, 김민지라는 이름의 악몽이 또 다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우라 그룹에서의 새로운 삶은 하나에게 마치 꿈과 같았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 최첨단 사무 환경,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라 불리는 인재들.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지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빠르게 업무를 익혀나갔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신사업 기획팀으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 중 하나였다. 하나의 성실함과 비범한 통찰력은 금세 팀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쌓은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며 얻은 날카로운 현실 감각은 그녀의 기획안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다. 팀장인 최서연은 처음에는 그녀의 배경 때문에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최 팀장은 하나를 따로 불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하나 씨 정말 대단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신입사원 수준이 아니에요.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심리를 분석한 부분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따뜻한 격려에 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그녀의 눈부신 성장은 누군가의 비뚤어진 질투심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김민지는 아우라 그룹은커녕 중견기업 면접에서도 줄줄이 낙방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한 친구가 아우라 그룹에 다니는 지인의 SNS를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 속 배경에 신입사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민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왜 저기 있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았다. 감히
자신도 들어가지 못한 아우라 그룹에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던 이하나가 버젓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다니 질투심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왔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나의 성공은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했다. 어떻게든 하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했다. 그녀의 비열한 두뇌는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더럽고 추악한 함정을 파는 수밖에.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아우라 그룹 내부의 불만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인물은 신사업 기획팀의 박진수 과장이었다. 박 과장은 능력은 없으면서 야망만 가득한 인물로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자 자신의 상사인 최서연 팀장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민지는 박 과장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바에서 그를 만나 술을 따르며 교묘하게 그의 불만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추겼다. 과장님 같은 유능한 분이 왜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최 팀장만 없었으면 벌써 부장님이 되셨을 텐데. 민지의 아첨에 박 과장은 귀가 솔깃해졌다. 민지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최 팀장이 요즘 엄청 아끼는 신입이 하나 있다면서요. 그 신입 하나만 처리하면 최 팀장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텐데 제가 과장님을 도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의 검은 거래는 그렇게 성립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를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스파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마침 신사업 기획팀은 그룹의 사활이 걸린 극비 프로젝트 피닉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했다. 이것만큼 하나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교활했다. 박 과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서버 관리팀의 직원을 협박 하나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조작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민지는 외부에서 해커를 고용해 프로젝트 피닉스의 핵심 자료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를 경쟁사로 보내는 이메일을 만들었다. 모든 증거는 이하나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도록 설계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은 프로젝트 피닉스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그녀의 아이디어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 팀장은 그녀의 공을 높이 사며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것이 바로 박 과장이 노리던 기회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사무실은 주말을 앞두고 조금은 들뜬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박 과장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조작된 접속 기록을 근거로 내부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신입사원 이하나가 프로젝트 피닉스의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제보는 즉각 받아들여졌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고요하던 사무실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회사의 보안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하나의 자리로 다가왔다. 팀원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보는 가운데 보안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하나 씨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하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부 정보 유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제가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보안팀 직원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최 팀장이 달려와 막아섰지만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막무가내였다. 모든 팀원들이 충격과 불신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까지 동료로서 함께 웃고 일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저 멀리서 박 과장은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서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보안팀에 이끌려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차갑고 단단한 벽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옥죄어 오는 것만 같았다. 거대한 음모의 덫이 마침내 그 잔혹한 아가리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조사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나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감사팀 직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들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조작된 접속 기록 가짜, 이메일 발신 내역 등 그녀가 결코 한 적 없는 일들이 증거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이하나 씨, 지난 수요일 자정 넘어 회사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극비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고요. 해명해 보시죠. 한 직원이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며 말했다. 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기숙사에 있었어요. 제 컴퓨터는 건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렸지만 그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들의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그녀의 대답은 번번이 묵살당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감사팀장은 최종 결정을 내리듯 말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군요. 이 사안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긴급 임원회의에 이 사안을 보고하고 이하나 씨는 경찰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스파이라는 오명을 쓴 채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보안 요원들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이끌려 회의실로 향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놓인 대회의실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하나의 등장은 모든 임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동정심 없는 차가운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재판대에 선 기분이었다. 박진수 과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아끼던 후배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증거들을 띄우며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범죄를 설명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논리정연해서 그녀를 믿어주었던 최서연 팀장조차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부회장이 경찰에 연락하라고 지시하려던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단 한 번도 이런 회의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인물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맞춤, 정장,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갑고 냉철한 카리스마.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지훈. 아우라 그룹의 베일에 쌓인 총수. 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는 임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박진수 과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의 바로 앞에 섰다. 박진수 과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꾸몄더군. 박 과장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회사를 위해. 강지우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곧바로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뜬 것은 한 고급바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진수 과장과 김민지가 은밀하게 만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박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두 번째 증거는 자금 추적 내역이었다. 김민지가 거액의 돈을 한 해커에게 송금한 기록,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다시 박 과장의 차명 계좌로 들어온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지에게 고용되었던 해커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어떻게 서버 기록을 조작했고 가짜 이메일을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박 과장을 쳐다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연극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하나를 손가락질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박 과장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드디어 회의실 구석에 멍하니 서 있던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하나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저 눈빛. 깊고 고요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는 저 눈빛. 그것은 분명 김 할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의 빵과 우산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주었던 일, 따뜻한 털부츠, 그리고 그녀가 갈 곳이 없을 때 기적처럼 나타난 하숙집과 도서관 일자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었다.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 위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의 모습이 겹쳐졌다. 김 할아버지가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고.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구원받았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자신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버팀목이었던 그 순수했던 관계가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배신감마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냉정한 총수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끌어내. 오늘부로 파면이다. 변호인단을 총동원해서 횡령 기밀 유출, 미수, 무고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걸어 법정에 세우도록. 공범인 김민지라는 여자도 마찬가지다. 그의 선고에 박 과장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거대한 드라마에 막이 내리고 있었다. 박진수 과장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간 후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하나의 목에 칼을 겨누던 임원들은 이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서서 강지훈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섣부른 판단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는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닌 그녀가 알던 따뜻한 김 할아버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괜찮으냐?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그 한마디에 하나의 굳어있던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그 시각 회의실 박로비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박숙자 여사는 딸 김민지의 손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인을 통해 오늘 아우라 그룹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 보려는 속셈으로 이곳을 찾았다. 그녀는 민지가 박진수 과장과 안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통해 다른 임원에게라도 딸을 소개할 심산이었다. 진수 오빠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민지가 신경질적으로 투덜거렸다. 박 여사는 딸을 다독였다. 조금만 기다려봐. 중요한 회의 중이시겠지. 오늘 여기서 눈도장 한번 제대로 찍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녀의 눈은 야망과 허영심으로 번들거렸다. 그녀에게 아우라 그룹의 로비는 신분 상승을 향한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대회의실 문이 열리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 여사와 민지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오는 박진수 과장의 모습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두 모녀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동아줄이 처참하게 끊어지는 광경에 입을 떡 벌렸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 과장의 뒤를 이어 굳은 표정의 임원들이 나왔고 그들 사이로 넋이 나간 표정의 이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지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게 왜 저기서 나와 꼴 좋다 회사에서 잘렸나 보네. 그녀는 하나의 불행을 기뻐하며 비웃음을 날렸다. 그러나 그 비웃음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하나의 뒤를 따라 나온 마지막 인물.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임원들조차 그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인물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제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TV와 신문에서만 보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 눈앞에 서 있었다. 민지의 눈이 자신의 안화에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는 강지훈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토록 거지 영감탱이라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폐지 줍는 노인의 얼굴이었다. 민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자신이 그에게 퍼부었던 온갖 경멸적인 말들, 하나와 그를 엮어 만들어냈던 추잡한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그녀는 천국의 문턱에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었다. 박 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비상한 잔머리는 순식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나의 팔을 붙잡으려 다가가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 하나야, 여기서 다 만나는구나. 그리고 이분은 회장님이셨군요. 아이고, 저희가 사람을 못 알아뵙고 우리 하나가 회장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하나와의 관계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보살핌이라.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박 여사의 위선적인 얼굴과 겁에 질린 민지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당신들이 내게 그리고 이 아이에게 했던 짓들을 보살핌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박 여사와 민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 딸의 파티에서 당신들은 이 아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몸 파는 더러운 고아로 만들었지. 그의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당신 김민지, 그의 시선이 민지에게 향하자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당신은 당신의 무능함과 질투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어. 강지우는 선언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서웠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작은 의류회사, 내일 아침이면 모든 거래처가 끊길 걸세.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인맥과 평판은 오늘부로 사라진다. 당신들이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 밑바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이것은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이다. 그의 선고가 끝나자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세계는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배경으로 강지우는 조용히 하나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해 거대한 복수를 실행한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로비의 소란과 박숙자 모녀의 절규를 뒤로하고 강지훈은 하나의 어깨를 감싼 채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아무도 감히 그들의 뒤를 따르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시끄러운 바깥 세상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좁은 공간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한은 아직도 눈앞의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의 어깨에 놓인 그의 손의 무게를 느끼며 혼란스러운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건물의 최상층 회장 전용 펜트하우스 오피스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풍경도 지금 하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강지우는 그녀를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남루한 노인도 그룹을 호령하는 냉철한 총수도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지겨웠을 뿐이다. 내 이름과 재산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가면을 쓴 채 진심을 숨기는 관계들 속에서 나는 진짜 세상을 잊고 살았다. 그는 통유리창 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의 고백의 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보다는 깊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저를 시험하셨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면 그녀는 또다시 세상에 배신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질문에 강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너를 만난 것은 완벽한 우연이었고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그는 그 비오던 날을 회상했다. 모두가 나를 벌레 보듯 피할 때 너는 굶주린 배를 채울 유일한 빵과 비를 피할 마지막 우산을 내게 건넸다.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늙은이에게 말이다. 그 순간
나는 잊고 있던 인간의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굳어버린 심장을 어떻게 녹였는지, 그녀의 순수함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차분히 설명했다. 그는 하숙집과 도서관 일자리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네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그저 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 이상 개입하는 것은 너의 노력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네가 아우라 그룹에 지원했을 때도 나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너는 오직 너의 실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하나의 마음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배신감이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거대한 진심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가 김 할아버지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과 위로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신분과 상관없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낸 순수한 호의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강지우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처음에는 연민과 고마움이었다. 하지만 너를 알아갈수록 존경심이 생겼고 그 존경은 어느새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너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너의 강인함과 선한 영혼 그 자체다. 이하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편 강지훈의 선고는 즉각적이고 무자비하게 실행되었다. 박숙자 여사가 운영하던 작은 의류회사는 그날 오후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 통보를 받았다. 수십 년간 거래해왔던 원단 업체와 백화점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회사는 단 하루 만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고 사무실은 빚쟁이들의 아우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민지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속해 있던 명품족 모임에서는 그녀를 강제 탈퇴시켰고 그녀의 SNS 계정은 온갖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했던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다. 사회적 죽음, 그것은 경제적 파산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에게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고립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두 모녀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하나가 머물고 있는 하숙집 앞이었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박 여사와 넋이 나간 민지는 초라한 행색으로 하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다오. 이 고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니? 박 여사는 눈물로 호소하며 과거의 은혜를 들먹였다. 하지만 지금 하나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평온한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고모님, 제가 고모님 댁에서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두 분을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제 인생에서 두 분을 완벽하게 지원할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하숙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악연이 그 문 밖으로 내쳐졌다. 그녀의 등 뒤로 두 모녀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강지훈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우라 그룹 신사업 전략기획팀의 회의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하나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능숙하게 가리키며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논리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오롯이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부딪혔다. 그녀가 주도한 몇몇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이제 사내에서 그녀를 회장님의 여자로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하나 팀장이라는 이름의 유능한 리더로 존경받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정말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신뢰하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그들의 눈을 마주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팀을 이끄는 법을 배웠다. 아우라 그룹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었다. 늦은 저녁 사무실에 홀로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연인의 퇴근을 기다리는 평범한 남자처럼 그녀의 옆에 섰다. 아직도 안 끝났나? 우리 팀장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하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막 끝났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서류 가방을 들어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해주는 시간. 어느 주말 오후 강지우는 하나를 데리고 낯익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들이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 낡은 벤치가 있는 곳이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았다. 그때의 초라한 노인도 겁에 질린 소녀도 이제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하나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거창한 말 대신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하나, 나의 세상이 되어줘서 고맙다. 너는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주었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나. 그의 담담한 고백에 하나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채 조용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드레스 대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서약이 그 자리를 빛냈다. 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강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녀의 부모님 사진 앨범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하객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그들의 결혼기념일 밤이었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나의 품에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작은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는 아이의 포동포동한 볼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비를 맞던 그날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강지우는 그런 그녀와 아이를 뒤에서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턱이 그녀의 어깨에 편안하게 기대어졌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든 만났을 거야. 너의 선한 마음이 길을 잃었던 나를 찾아냈듯이 운명은 결국 우리를 이어주었을 테니까. 그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나의 구원이었고 지금은 나의 세상 전부다. 사랑한다, 이하나.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지옥 같던 과거는 이제 아득한 예시하기가 되었다.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만든 욕망의 감옥에 갇혀 완전히 잊혀졌다. 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했고 진실한 사랑을 얻었으며 소중한 가정을 이뤘다. 차가운 빛 속에서 건넸던 작은 빵 한 조각이 만들어낸 기적은 눈부신 해피엔딩으로 완성되고 있었다.